이거는 매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세의 흐름 같은 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피크가 2021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9년부터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이 2023년 5월, 4월, 5월에 찍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3, 4월, 3, 4학년에 3, 4월에 와가지고 5, 6월부터 불릴 거니까 빨리 갈아타시라고 했던 게 다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오늘 이거 왜, 나의 노하우를. 질문을 깊게 들어가다 보니. 하여튼 이런 거 보고 하는 겁니다. 시세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코인하고 달라. 근데 주식하고 코인은 분틱, 뭐, 이렇게 막 분별로, 10분별로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볼 때 최소 월 단위로 보죠. 월봉을 보죠, 월봉. 네. 주식을 월봉 보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거든. 네. 월봉을 보고 하죠. 근데 월봉인데도 흐름이 일정해. 그죠? 한번 오르면 몇 년을 오르고 내리면 한 몇 년 내리고 이 흐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꺾이는 점만 잘 잡으면 해피한 거죠. 계속 오르고 잘못 잡으면 계속 내리는 거고 잘 잡으면 계속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해보니 좋은 동네일수록 내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기간은 길더라 이거지. 똑같은 창원을 가도 외곽보다는 센터에 가면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조금 내리더라 이거지. 대기업 임원의 입장에서 네. 아니 지금 이 어린 양들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센터에 들어가냐. 뭐 지금 그러면 나중에 입주 물량 줄어들 그 곁다리 C급지라도 하나 이렇게 물어줘야 좀 좋아하지. 거기도 이제 물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제 니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50만 원? 그렇지, 50만 원밖에. 그래서 2021년 막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뭐 2022년 연말에 막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도 뭐 이게 많이 떨어지겠어?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다주택 규제가 심해지니까 웬만하면 많이 벌었으면 1년에 한두 개씩 팔고 이렇게 뭉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제도가 지금은 주택수가 많을수록 불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이런 거잖아. 사실은 제가 40몇 채가 있는데, 그러면, 와, 나는 집에 한 채도 없는데 지금 40몇 채, 와,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약을 살짝 타겠지.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고 월세를 안 내면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매뉴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임장 다니는데 니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부터 오빠 말을 잘 들어봐. 3년만 하면 100억 원 벌 수 있어. 딱 그거잖아. 3년에 100억? 일단 그 채수가 많다는 걸로 이렇게 보통 훅 하잖아요. 그죠?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꺼들먹거리면 놀래죠, 사실. 그쵸. 오, 쟤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다주택 규제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 2013, 14, 15, 16, 17?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빡세게 돌리기 시작하기 전부터는 다주택 규제라는 게 많이 없으니까 채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했단 말이지. 갭도 작으니까 막 사가지고 2채, 4채, 6채, 8채 막 이렇게 해갖고. 모임 가면 그랬어. 그래서 막 한 명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듣고 있어. 8명이 있는데 7명이 한 명 얼굴 보면서 막 이야기 듣고 있어.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30채를 세팅한 무용담을 이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어. 한 명이 막 이렇게 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여기. 거긴 몇 채? 저는 20채인데 거긴 몇 채? 저는 30채요. 아이고, 형님. 이제 다시 또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채수가 많으면 무조건 장땡이었단 말이야. 그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은. 규제가 점점 세지고, 주택수를 가지고 규제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똘똘한 거 한 채로 자기의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마련하는 게 먼저였지,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뭐 지금 예금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투자를 하셔야죠. 막 그때 2021년, 22년 이럴 때 막 이렇게 투자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2, 3년 뒤에 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다 이 모양인 거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하락론자들이 막, 투기꾼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박수 치면서 그 새끼 이야기 듣고 샀더니 폭망했어. 막 이러면서 막, 맞다. 우리 누구님만 올바른 말씀을 하신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 막 듣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은 시기가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벌 때, 집을 여러 개 살 때 그 논리로 지금 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10채, 20채 지방 가갖고 갭투자하고 막, 뭐, OP,
공시가 1억 사고 막 공시가 1억도 이제 분위기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비주택, 오피, 생수 이런 거 사고 얘 집이 많아야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항상 바뀌는데 이 사이클이 한 2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켜봐 왔다면 어떤 게 문제고 그런 걸 알겠지만 이제 막 들어온 거잖아. 이제 막. 그렇지. 이제 막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 1, 2년밖에 안 본 거잖아. 뭐 3, 4년밖에 안 본 거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이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선배들의 사례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되게 조심해야겠죠. 되게 조심하겠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래갖고 이제 그럼 서울에 똘똘한 거 하나 사는 게 맞구나. 앞으로는 인구 소멸의 시대는 서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물론 다른 분들은 인구 소멸로 지구가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서울이구나 그러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리고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주택 규제가 풀린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비과세가 된다든가 그러면 일시적 이가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많이 풀리고 지방에 투자 회장이 열렸네? 그러면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가 탄탄하게 돼 있으니까 한두 개 해도 그 시기에 그 방법이 맞는 거지. 지금은 옛날 같은 이런 방법이 안 맞는 거지. 작은 갭을 해갖고 여러 개 까는 게 안 맞는 거지. 하나 딱 그냥 해보고 좀 돈 좀 벌었다. 그럼 원툴로 해가지고 블로그부터 딱 만들죠, 일단. 블로그 개설하고 글 올리죠. 그래서 내가 소액 갭으로 사서 이렇게 돈 벌었다. 이러면서 이 방법대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소박하게 3만 원 받고 5명 모아서 하고 자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신나가지고 블로그 같이 임장도 가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10명이 오고 그럼 이게 3만 원은 좀 그러니까 5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임장이랑 이론이랑 해갖고 이제 2주 강의를 해서 15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고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일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와 있는데 이미 전문가가 돼 있고 내 입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든 모르든 간에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인정을 하는 순간 권위라는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2023년, 작년이었나? 작년에 제가 후레인 TV 나왔고 처음 했던 이야기가 저 때문에 제 말 듣고 집 샀다고 손해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시작했던 게 이제 그런 게 어렵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요. 자꾸 이러는 거지. 5, 6천, 6, 7천 정도의 시드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갈 이런 데를 보고 있는 분들, 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잭파시님이 나오고 탑다운 투자법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공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에 휘둘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2020년 4월이에요, 정확히. 그때부터 유동성이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와, 부동산이 너무나 많이 오른 걸 봤다가, 천국을 봤지.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그냥 1년 사이에 그냥 지옥으로 막, 제가 3.5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0.5에서 3.5니까 7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다 휘둘려 있는 거지. 자, 그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입주 물량이랑 상관없이 다 집이 오를 때는 입주 물량 아무 상관없다니까. 신축이 좋은 거고 입주 물량 많든 적든 간에 다 좋은 거야. 새 집이 좋은 거야. 입주 물량 개나 줘. 다 금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역으로 확 3.5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입주 물량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고 금리로 다 쳐박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로 쳐박는 거니까 금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 맞지. 정부가 돈을 안 풀어도 다 알아서 사람들이 집이 오를 것 같으면 사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잖아. 집을 사서 많이 오를 것 같아야 사는 거지. 그러면 없던 돈을 만들고 생기게 돼요. 없던 돈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대출 규제가 더 심했죠. 지금은 40을 해주네, 50을 해주네, LTV를 60을 해주네, DSR을 40을 하네, 스트레스 DSR을 하네, 해주는데 얼마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15억 이상은 아예 안 되고, 다주택자는 안 되고, 조정지역에서는 안 되고, 다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 다 알아서 돈 뽑아가지고 다 만들어서 투자했잖아. 어떻게든. 엄마론, 아빠론이든. 그렇지. 뭐가 됐든. 뒤로 돌려가지고 뭐 사업자 대출 받고, 사업 안 하는데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으면 정부가 돈을 풀든 안 풀든 다 알아서 돈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대 수익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이걸 집을 사면 1년 뒤에 3억이 오를 것 같아. 해 안 해?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서 해야지. 그러면 뭐라도 해야죠. 믿음이 있는데 해야지. 그게 기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기대 수익이 높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이렇게 높으면 기대 수익이 높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한두 명 자꾸 안 사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사실 은행에 넣어놔봐야 1%밖에 안 주는데 집 사면 다 오르는 것 같고, 대출 받았더니 2% 후반이고 막 그래. 같이 다니는 김대리가 맨날 그러잖아. 집 사가지고 돈 벌었어. 헤헤헤. 과장님은 어떻게 이번에 전세 갱신하세요? 헤헤헤. 존나 열받잖아. 일도 맨날 안 하면서 졸라 열받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집 사 안 사. 그래 알아보는 거지. 그래 전세 만기 마침 됐는데 와이프도 사자 그러는데 한번 알아봤더니 저 대출이 2.9%에다가 막 5억씩 나온대. 그럼 계산해보니까 월급 뭐 한 6, 700 받으니까 뭐 되겠네. 그래 산 거잖아. 왜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해. 대출 금리가 낮아도 집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해봐요. 하겠어요? 안 돼.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겠죠. 그런 거죠. 기대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대 수익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높고 금리가 높을 때는 낮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질 방향을 향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거의 없지만 그렇죠. 대출금리 조금 이 정도인데 어쨌든 낮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선진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작년에도 제가 초에 와가지고 이제 집 사도 안 되겠나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도 나와가지고 데칼코마니다. 2023년이랑 2024년이 데칼코마니다. 영상도 있더만 내가 찾아봤어. 후랭이 영상이 있더만. 그래서 내가 막 뭐 이렇게 뭐라더라? 빡제를 하자 막 이러면서 나 1년 뒤에 보자 막 이런 것도 있더만 보니까. 그때부터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고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을 건데 횡보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횡보할 건데 이제 금리 방향이 이제 피벗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라왔다가 한참 유지하다가 떨어지려고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치, 미분해 보면 기울기가 제로 되는데 딱 온 거 아니야. 정점에 딱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 그죠? 올해 6월 달부터 3번 내려가냐? 3번 내려가냐? 7, 8월부터 3번, 4번 내려가냐?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건데, 근데 시장 금리는 미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보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 보통 그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니까 그게 이미 방향을 틀어가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변동금리라고 그러는데, 변동금리는 코픽스 기준인데 고정금리보다 2, 3개월 늦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맞고, 근데 이제 6개월 변동이니까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내가 체감으로 못 느끼는 거지. 아직 안 온 사람 반 정도는 이제 금리가 이미 좀 변동금리 옛날에 대출 받아온 사람 좀 낮아졌을 거고, 이제 반 정도는 6개월 아직 안 됐으니까 못 느끼고 있겠지만, 이제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더 버틸 수 있을 거고, 대출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그거 걱정하는 거지.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이것들이 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거니까 가계부채 또 GDP 대비 가계부채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 안 좋겠네. 그래서 고민이 많으니까 정부에다가 DSR, F4 모이잖아, 맨날. 경제부총리랑 모여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미리 스트레스 DSR이니 이런 걸 좀 도입해라.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뭐 30%만 적용하고 하반기에 50% 적용, 내년에 100%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상반기에 내려갈 확률은 조금 낮고, 하반기에 내려갈 확률은 매우 높고, 내년에는 확실히 내려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이미 잡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횡보였는데 이제 상방으로 방향이 확실히 잡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금리가 3.5인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이제 올해 2% 중반 보니까 작년에 1.6이었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2%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의 영향이 서서히 옅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물량의 구간으로 올 거란 말이야. 물량이 많은 데랑 적은 데랑 이제 차별화되는 시장이 펼쳐지면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사이클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죠.